400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K5나 아반떼나 뭐 요 정도 타면 되고 300이면 어떡하냐? 300이면 걸어 다녀야죠. 부자는 절대로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않고요. 부의 연속성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명언을 했는데 2023년도는 어찌됐건 연말까지는 현금 보유 능력이 가장 좋은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해갖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자산에만 기대는 노후 준비를 끝내라. 자, 그리고 KBS 국민영수증 이제 멘토로도 활동하시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영수증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많이 봤죠. 아무래도 이제 또 소비, 저축 이런 거 절제하는 거 관련된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런 영수증 보시면서 발견한 문제점이나 혹시 뭐 충격적인 포인트, 사실 뭐 이런 거 있나요? 충격적인 거 굉장히 많죠.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MZ세대 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흔히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과소비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M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좀 더 많나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MZ세대라는 걸 구분하는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할 만한 뭐 2030?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 같은 것들이 가능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자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삶이 팍팍해지고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뭐 고용 불안이라는 거는 뭐 이제 얘기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사실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다 보니까 그냥 미래 계획보다는 현재를 소비하자라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이렇게 딱히 잘못이라고 제가 뭐 지적은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20대 때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 자금이라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세팅이 될 수밖에 없고 결혼한다면 당연히 내 집 마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2030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좀 불확실한 데다가 요즘에 결혼을 또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추세도 많고 있기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도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에 또 거기에 코로나 블루 관련된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2021, 22년도에 사실 명품 시장에서 2030의 손이 가장 큰 손이 될 정도로 가장 큰 손이 2030. 네, 그러니까 사실 50대, 60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명품을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면 2030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소비가 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월급 200만 원인데 BMW 3 시리즈를 뽑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BMW 3 시리즈가 가격대가 뭐 제가 알기로는 할인 받으면 한 5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소득이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사실 BMW 같은 외제차를 뽑게 되면은 타지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관상용으로. 왜냐면 이제 기름값 나가고. 그렇지. 이제 기름도 뭐 비싼 고급류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상용으로 지켜만 보고 오히려 데이트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뭐 심지어는 외제차를 사고 보증금을 빼서 외제차를 사고 그리고 집은 없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빼서. 그러니까 차에서 그 좀 친구 집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여행.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여행 경비로 사용을 하는. 얼마에 벌길래요? 뭐 사실 버는 거는 굉장히 소득은 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3,400 이하였던 것 같은데. 그 연에 이제 뭐 3,600 정도에서 한 5천 사이. 실소득은 훨씬 낮은 거고. 그렇죠. 자기 소득의 그냥 절반을 그냥 여행 다니는 데 쓰는 뭐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극단적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보일 정도로 사실은 과소비가 좀 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명품이든 차든 여행이든 사실 누가 어떤 걸 소비하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 월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의 삶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왜 비난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월급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 내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월급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아주 행운인 경우에 한 400번 받는 거예요, 평생. 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근데 보통은 한 4, 5년 직장 생활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벌써 한 5, 60번은 받아버린 건데 이 월급이라는 게 매우 유한한 거고 결국은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뭐 너무 이상하지 않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그렇다면은 소득이 없이 살아야 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렇죠. 60에 은퇴를 해도 40년. 40년. 그러면 결국 이 월급이라는 게 과연 지금 나한테만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5년, 10년 후에 나나 20년 후, 30년 후에 나랑 사실은 잘 쉐어할 수 있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의 내가 다 써버리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월급은 뭐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꾸 내 돈이라는 개념을 갖는데 저는 이제 공금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의 공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리만 내가 위임받아서 공금 관리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적절한 미래 준비를 어느 정도 안 한다는 거는 결국은 공금 유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작가님 말씀하시는 이런 명품이나 차나 여행에 가소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이거는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좀 전에 공금 유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걸 좀 강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MZ세대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2030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에도 그로부터 또 10년 전에도 2030 세대는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 2030 세대보다 지금이 더 가소비를 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외에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것들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195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 저희들보다 약간 좀 위에 선배. 그 세대들은 그래도 약간 그 전후에 태어나면서 가난이라는 걸 경험을 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걸 봤고 실제로 그분들 중엔 상당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자란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70년대생인데 70년대생들 중에서도 약간의 뭐 밥을 굶는다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80년대생까지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90년대 이후 2000년대 생들 같은 경우 사실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물론 개인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모든 면에서 그 어떤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재테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얻는 거를 얻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그렇죠. 재테크인데 그런 게 가능했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때는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이 있어. 근데 3억이야. 집을 사지 못한다고 만약에 전세로라도 간다 그러면 내가 1억밖에 없다. 그러면 2억을 어떻게 모을까? 모으면 저 집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내가 1억 있고 3억짜리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2억을 모아서 갈 생각을 안 하고 야 그거 월세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억에 100이야. 그럼 그냥 100만 원 나가더라도 가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3억이라고 하는 집을 가고 싶다면 일정 기간을 내가 참고 노력해서 갈 생각보다는 일단은 그냥 월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 전국의 임대차 계약 중에 거의 57%가 반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보다 이제는 대세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이유, 금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집을 갈 때 과거처럼 돈을 모아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소비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살 때 뭐 적금 들어서 차를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냥 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갚겠다. 할부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경제적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인스타그램 때문에 발생한 가소비. 많죠. 제가 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죠. 이게 사실은 결국은 그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그 본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훔쳐보는 본능이에요. 관음증.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본다는 게 옛날엔 굉장히 그 범위가 작았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가 너무나 말 그대로 관음의 어떤 본능을
해소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본능은 뭐냐면 모방하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럼 한번 저 시계 차보자. 나도 한번 그러면 저 옷 입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입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비한 내용을 노출하고 싶어 합니다. 노출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본능이 적절하게 이렇게 순환이 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공간이 SNS인데 뭐 특히 인스타그램이죠.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가 골프장이라면서요. 골프장. 네, 사실은 이제 캐디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블루도 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무리해가지고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골프를 치다 보면은 빨리빨리 치고 이제 다음 팀이 또 오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제 사진 찍느라고 골프를 못 쳐. 골프를 못 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18홀을 도는데 18홀 중에 절반인 9홀을 홀스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니 골프 치러 와서 왜 홀스킵을 하냐라고 보면은 옷을 계속 바꿔 입어 가면서 사진을 찍느라고 네, 그냥 골프 치는 거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라운딩 나가면 거의 열흘치 라운딩만큼의 사진을 건지는 거예요. 옷을 아마 여러 벌 가지고. 그렇죠. 서로 바꿔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그 열흘치 정도의 그 사진을 갖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그러면 한 번 라운딩 나갔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은 뭐 매일 골프장에서 사는구나. 실제 이런 일이 좀 종종 있는 편인가요? 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캐디분한테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소비가 우리 소득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맞춰지고 있다. 그게 왜 문제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의 라이프는 그분들의 원래 일상생활이 아니고 영끌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맨날 이렇게 멋있는 음식에 멋있는 골프를 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도 그거 한 번을 찍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정말 영끌을 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실제로 골프장에 딱 한 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아는 분이 머리를 올려주셔서 나가보고 그때 이후로 가본 적이 없는데 워낙 생각해봐도 바쁘셔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시간이 전 너무 그렇죠, 아까워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조금 이제 4명이 치니까 치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빨리 이제 돌아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골프장에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죠. 많이 있나? 그러니까 치는 걸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이 다른 거죠. 내가 골프를 치러 온 게 아니라 나 골프 친다라는 거를 이제 노출하기 위한 용도로 골프를 치러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MZ세대의 최악의 소비 습관은 제가 한 줄 요약하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를 그렇죠. 최대한 사실 5, 6개월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그거를 20개월, 40개월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산다는 자체가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억지로 사는 행위 자체가 최악의 소비 습관을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의 소비의 수준이 맞춰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인 중독 얘기를 한 거예요. 카페인 중독이라는 게 이제 커피가 아니고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독이거든요.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이 카페인 중독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없죠. 하지 말라. 해야죠. 너무 과몰입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페인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간헐적 단식을 해보자. 그래서 한 달이면 한 일주일 정도는 SNS를 좀 안 하고 지내보면은 요즘 뭐 벚꽃들 참 이쁘게 펴 있는데 꽃도 보이고 지나가다가 이제 뭐 들꽃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스타그램 조금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 말씀하신 게 좀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벚꽃 같은 거 보러 가잖아요. 사진을 어느 순간 남들도 많이 찍고 있어서 저도 막 찍잖아요. 벚꽃을 내가 내 눈으로 보러 갔는데 사진 찍는다고 그 벚꽃을 어쨌든 그 보면서 내가 그 분위기에 이제 빠져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사진 계속 찍다가 맞아요. 내가 벚꽃을 보러 내가 뭘 하고 왔는지가 잘 사진만 찍다 온 것 같은. 네. 보통 이제 맛집도 되게 비싼 맛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이걸 탁 빠져서 음미하고 해야 되는데 막 찍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SNS가 이렇게 있기 전에는 그렇게 사진 안 찍었거든요. 그냥 오롯이 그 상황을 즐기는 걸로 끝냈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상황을 즐기진 않고 나중에 이것을 인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기는 거에만 너무 몰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좀 반대편에 계신 분의 입장을 좀 편을 드는 질문 드려보면 또 플렉스가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것도 뭐 소확행도 중요한 거는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현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행복해지려고 하겠느냐. 당연히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소확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 일본의 그 하루키 그 작가의 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한 소확행이라는 거에 가장 기본은 앞에 소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소박해야 돼. 그래야 소확행인데 지금 딱 보면은 뭐 가방 하나 한 1,000만 원짜리 사고 나를 위한 고생한 나를 위한 소확행. 아, 그건 소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 일단 아니, 배잖아, 배. 배네. 그러니까 일단 소부터를 안 지키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확행이라는 거는 확실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는 과연 근데 그렇게 명품 가방 사고 그렇게 비싼 음식 먹고 그렇게 비싼 해외여행 간 게 정말 확실한 행복이냐? 저는 굉장히 그렇게 될수록 불확실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확행이 아니고 대불확행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확행으로 포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저한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한테 비난받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 이거요. 이게 지금 나 진짜 1년 동안 고생한 나한테 소확행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소도 아닐 뿐더러 확실하지도 않은 행복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본인이 소비 스타일을 명확히 좀 합리화가 아닌 인지하는 거는 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예. 그럼 이제 또 차 얘기해 주셔서 저 꼭 모시고 요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남자분들은 또 차에 워낙 관심이 많고 그렇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내 연봉별 맞는 차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네. 연봉 뭐 3천이면 뭐 타도 6천이면. 제가 국민 영수증 때부터 이걸 했는데 이게 아주 짤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좀 요거 너무 사실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여러분들이 이게 많은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들을 보시고 돈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분 돈을 말이죠. 돈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이 세상에 있으면 그건 둘 중에 하나로 존재하죠. 액체 상태든 기체 상태든. 물론 뭐 고체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돈도 그래요. 돈도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가능의 상태고요. 하나가 가능성의 상태예요. 아, 가능과 가능성. 네, 이게 조금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는데 말장난 같은 가능이라는 말은 영어로 퍼미션, 그러니까 뭔가 이 승낙이나 허락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시계를 샀다. 그러면 이 돈으로 시계를 사면요, 그 시계가 나한테 허락돼요. 그죠?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있고 찰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시계 사는 걸 잠깐 내가 미루고 이거를 내가 통장에 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자산, 예금으로 갖고 있게 되면 이거는 possibility가 되는 거죠. 가능성이 되는 거죠. 이 돈은 꼭 시계가 아니라 차를 살 수도 있고요. 내가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의 상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가능의 상태와 가능성의 상태로 지금 두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돈을 가지고 가능성의 상태로 두지 않고 모든 돈을 다 가능의 상태로 뭐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다 새 것으로 바꿔놓으면 집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죠. 난 냉장고도 쓸 수 있고 뭐 공기청정기도 쓸 수 있고 세탁기도 쓸 수 있는 모든 가능의 상태가 되죠. 근데 문제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생각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보면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능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돈을 가능성의 상태로 두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는 내 돈 중에 일부를 차라는 거에 가능의 형태로 바꿔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바꿀 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는요, 여러분들의 소득에 걸맞는 차를 타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거는 한 번 소비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차를 소비함으로써 뒤따라오는 파생적인 소비들이 있는데 유지관리비.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까요? 얼마나 많은지. 일단 보험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행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끔 다니다 보면 과태료 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차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차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리비 있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또 발렛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 9가지인가?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10가지인데 이것만 내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를 살 때 내가 현금으로 안 샀다면 또 할부금 내죠. 할부 이자 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차량 유지비는 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맥시멈으로 보더라도 7, 8%가 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왜 내 월급, 내 소득의 7, 8% 이상을 차에다 쓰면 안 되느냐? 사실 차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차는 어쨌든 교통수단이니까 교통수단이죠. 차에 나간다 그러면 그게 교통비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월급 중에 교통비를 7, 8% 이상을 쓴다? 네. 길바닥에 그냥 버린다? 네.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월 소득의 6개월치 정도 되는 차량을 사십시오. 만약에 꼭 사야 된다면. 안 사면 제일 좋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더 좋은데 꼭 사야 된다면 본인의 월 소득의 6개월치 정도의 차를 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유지비가 본인 소득의 7, 8%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500이다. 그러면 이분이 6개월이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갖고 살 수 있는 차가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꼭 우리가 새 차를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차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탈 수 있는 차종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걸려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월급 300인데 나 무슨 차 타야 되냐. 아반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0만 원에 6개월 치면 1,800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반떼든지 아니면 조금 옵션을 좋게 한 뭐 경차든지 요런 정도를 타시면 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 비해서 제가 지금 정해드리는 이 소득에 비해서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의 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세 단계 위의 차를 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극단적인 예. 월급 200인데 월소득 200인데 BMW를 타는 분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보통 세 단계 위의 차를 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 단계 위의 차를 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월소득의 거의 15%에서 20%가 무조건 차량 유지비로 나갈 텐데 과연 그러고도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준비가 가능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계속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행복해지고 싶어서 소비를 했는데 지나면서 점점 우울감이 커져. 이상하다. 내가 좀 마음이 좀 우울해가지고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울감이 해소가 안 돼. 왜 그러느냐? 계속 내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이 증가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뭐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그 벤츠 지바겐 벤츠 지바겐 그거 타려면 2억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그 정도 타시려면 일단 최소한 본인 월소득이 1,500 이상은 돼야 돼요. 아무리 뭐 중고나 이런 걸 산다 하더라도 세금 떼고요? 그렇죠. 세금 떼고 1,500이면 세금 합치면 거의 연봉 4, 5억은 돼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직장인이라면 굉장히 아주 고소득자든가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 지바겐 같은 거, 포르쉐 같은 거 이런 거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제네시스 있죠. 대략 제네시스를 타거나, 그러니까 제네시스보다 조금 하나 위다라고 하면은 이제 벤츠 E 클래스 정도인데 벤츠 E 클래스를 타려고 해도 월소득이 1,000은 돼야 됩니다. 월소득 1,000은 돼야 벤츠 E 클래스를 타야 되는데 1,000이 안 되는데 벤츠 E 클래스 타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를 탄다 그러면 최소한 월소득 700은 돼야 돼요. 그리고 월소득 500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소득 500이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중형차 정도 타고 400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K5나 아반떼나 뭐 요 정도 타면 되고 300이면 어떡하냐? 300이면 걸어 다녀야죠. 근데 300인데 안 걸어 다니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긴. 300은 걸어 다녀야 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BMW 얘기하잖아요. BMW. 버스나 또 메트로나 워크.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들이 비싼 차를 타고 막 기사 딸린 차를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왜 길 막히고 그렇게 그런데 왜 저 대중교통 타면 뭐 버스는 전용 차선이 있고 지하철 탈 땐 어떨 때 퇴근 금요일이나 이럴 때 보면 금방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차 막히는 대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부자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왜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웬만하면 걸어 다니라고 말씀드리냐면 300, 400인 소득인 분들은 사회초년생이죠. 그럼 사회초년생 때 필요한 게 뭐냐? 운전하면서 운전에 신경 쓰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타면서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한 20년을 오늘 여기는 제가 이제 차를 끌고 왔지만은 대중교통 특히 저는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뭐 한때는 제가
축지법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느 칸에서 어디에서 내리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어떻게 환승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게 있었는데 20년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얻은 건 뭐냐. 만약에 내가 운전을 했다면 그 시간에 그 교통 신경 쓰고 막히는 데서 운전하면서 아니 일을 어떻게 해. 생각을 어떻게 해. 그 기사님이 없는 이상은 신경 되게 많이 내가 써야죠. 크리에이터인데 띵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창조를 하려면 생각도 하고 명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앉게 되면 이게 잠깐 눈 감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대, 30대 중에 소득이 조금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낮다 그러면 저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제 대중교통을 저는 이용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차를 타고 다니면은 오히려 잘 못 보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이 골목에 파리바게뜨가 들어왔네? 여기 맥도날드가 여기 간판이 바뀌었네? 여기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안에 보면은 파리바게뜨에 사장님 말고 직원이 3명 있는데 저 인건비 주고 여기 임대료 얼마면은 저기 얼마나 돈이 남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상권이 바뀌는 것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강남역이나 홍대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었는데 이런 가게로 바뀌네? 여기는 왜 저기보다 장사가 안 돼서 자꾸 간판이 바뀔까?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명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지 내가 차 끌고 샥샥 이렇게 다녔으면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분들한테 돈 적으니까 그냥 무조건 걸어 다녀라 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기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그러면 벤츠나 BMW 같은 외제차로 가는 거는 한 월 소득이 최소한 700은 넘어야 됩니다. 700은 넘어야지. 넘어야 된다. 네, 그전에는 일단 국산차를 이용하자. 대부분 사람들이 좀 30대, 40대가 되면 뭔가 돈을 좀 모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제 주변을 봐도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돈이 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사라지니까 목표에 따라서 뭔가 돈을 모으는 것들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직장생활 10년 했는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현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오고 나면 아무리 좋은 거를 해도 계속 우울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순간 내 통장에 그래도 뭐 내가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1억, 2억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가능성이 있잖아. 뭐 요즘 최근에 집값 떨어지니까 요거 조금 더 모아서 뭐 어디에 아파트를 하나 살까라든지 아니면 또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 주가 조정 이후에 뭐 내가 좀 주식을 어떻게 한번 좀 해볼까라든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가능한데 통장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급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일하면서 번아웃 올 때마다 계좌를 열어봅니다. 그래 다시 열심히 하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작가님도 어디서 힘을 얻느냐.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부자는 절대로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않고요. 뭘 통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부의 연속성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명언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가능성의 상태로 돈을 둬야지 사람이 행복해지지 가능의 형태로 물건으로 바꿔놓으면 조금 지나면 다 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채널에서 한번 언급하시긴 하셨던데 우리 생활비에서 당장 없애야 돼. 7가지 항목. 이건 뭔가 이런 걸 없애야지 가능성이 늘어난다. 제가 이제 2023년도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제 올해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또 세계 경기나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경기 침체 둔화로 들어가고 있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뜨거운 물 온수 버튼 튼다고 바로 온수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온수 나오는 것처럼 경제라는 건 작년에 금리 올리고 힘들었지만 이게 소비 저하로 이어지고 실제로 경기 침체에 오는 건 약간의 시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아직까지 그렇게 소비가 나가서 보면 그렇게 아직 경기 안 죽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시차를 두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 뭐 경기 안 좋다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월급이 나오니까.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너스를 줄일 거고요. 그쵸. 정말 심해지면은 뭐 감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손에 다 들고 다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커피인데 커피. 커피 정말 좋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커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 습관적으로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탕비실 가면 사실 뭐 커피 믹스도 있고 요즘은 또 회사에 커피 머신이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진짜 기분 내서 우리 동료들하고 뭐 스타벅스나 커피빈 가서 먹는 거 좋죠. 근데 이게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구내식당 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짬밥 먹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요즘 밥값이 말이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10,000원 갖고도 먹을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좋은 식사가 좀 어려워요. 여기 마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남은 힘들겠죠. 한 12,000, 3,000원은 돼야 누구랑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같이 먹을 때는 뭐 대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12,000~13,000원은 돼야 돼.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구내식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끼를 먹는다고 한번 뭐 야식이나 간식까지 더한다면 이 100끼 중에 100끼를 모두 다 스페셜한 식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때는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뭐 아주 뭐 먹기 위해서 돈 번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어떤 특별한 식사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커피하고 식생활비, 중식비를 뭐 어느 정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보다는 약간 좀 절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건 특히나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식비뿐만 아니라 엔겔 지수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엔겔 지수. 되게 자주 들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엔겔 지수라는 것이 내 지출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왜 모르느냐?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쓰는 돈에서 식생활비 차지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금액 잘 모르니까 여러분 소득의 식생활비가 몇 프로냐? 원래 엔겔 지수의 사전적 의미는 총 지출에서의 식생활비의 비중이지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소득에서 먹는 데 사용하는 돈이 얼마냐? 몇 퍼센트 돼야 되나요?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게 엔겔 지수라는 게 특징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먹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먹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루에 뭐 10끼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월 소득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인 가구가 25%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월급 300이야. 그럼 이 사람은 75만 원 이상을 식생활비로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넘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훌쩍 넘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식생활비라고 하면 뭐죠? 중식비, 그다음에 외식비, 그다음에 배달, 그다음에 마트에서 장 보는 거 이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총량적인 어떤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화생활비입니다. 문화생활비. 요즘 영화 티켓값 너무 문화생활비는 여러분 소득의 15%를 넘으면 안 돼요. 물론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5%를 넘으면 안 된다. 자, 그럼 1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왜 그러느냐. 이 문화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후순위의 소비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소득이 막 높아진다 그러면 뭐 조금 쿨하게 더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필수적인 후순위의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생활비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쇼핑 있지 않습니까? 쇼핑.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신상 좋아하잖아요. 신상. 신상 좋죠. 이제 지금 봄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봄이 왔는데 사실 봄옷 사기는 너무 늦었고 이제는 여름 옷이란 말이에요. 뭐 다행히 여름 옷이 뭐 동절기의 옷보다는 조금 싸긴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름을 대비해서 또 이제 계절 바뀌니까 또 옷을 사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 옷장을 열어보시면 작년에 입던 여름옷, 재작년에 입던 거 산 거 많아요. 많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을 옷이 없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입을 옷이 없다. 근데 입을 옷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특징이 가서 옷장 문 열어보면 입을 옷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상이 없다는 거지 입을 옷이 없다는 건 아니다. 정확한 의미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공항에 가보면은 출국하시는 분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죠. 가고 싶네요. 그다음에 얼마나 좋아. 계절도 이제 하절기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뭐 TV를 틀면 계속 나오는 게 뭐
25시 톡파원이라는 둥, 뭐 세계 일주라는 둥, 그 다음에 뭐 배틀 트립이 뭐죠? 배틀 트립. 뭐 하여튼 놀러 가는 프로그램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네, 옛날 본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그냥 여행 갔다 온 것 같아.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나의 여행 욕구를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소한다라는 건데 최근에 나온 여행 프로그램들은 주로 인증 여기 왔다, 이거 먹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SNS에 어떤 것을 올리면 좋은지, 그 다음에 핫플레이스가 어딘지를 소개함으로써 결국 그걸 보고 갔다 온 여행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나 거기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행 경비가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2023년도의 과제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가면 돼요. 근데 여행을 계획 안 세우고 저거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딱 하는데 야 진짜 저 가격에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 작가님은 이제 뭐 바빠갖고 여행을 많이 못 가셨겠지만 옛날에 많이 갔죠. 옛날에 많이 갔겠죠. 여행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가기 전에 설레임. 설레임.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보면 실제 여행을 하면 즐거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갔다 와서 추억을 이제 추억하는 거죠. 추억하기.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여행인데 지금 최근에 여행 떠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설레임이 없어. 왜냐면 한 6개월이나 1년을 계획해서 유럽을 간다든지 뭐 6개월 1년을 준비해서 뭐 미국을 간다든지 하면 나 1년 후에 유럽 가, 미국 가.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나 또 간 곳에 어떻게 보면은 유래나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공부하면서 설레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리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고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가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휩쓸려서 갔다 오고 나면 나중에 텔레비를 보고 저기가 그런 곳이었어? 나 갔다 왔는데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몰랐네. 갔다 왔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 저게 저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설레일 시간은 없고 그냥 갔다 오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래도 여행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6개월, 1년 전부터 계획하는 여행을 떠나라. 그럼 일단 뭐부터 계획해야 되느냐? 돈부터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작가 TV의 애청자 여러분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레이고 여행하고 추억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을 먼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금은 본인 월 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급이 300이야. 그러면 이 300만 원인 사람이 최대한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최대한 300인 거예요. 1년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300만 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야 되거든요. 한 달에 25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서 따로 모으세요.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자, 300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세게 유럽 자유여행을 갔다 올 건지 아니면 한 2번, 3번의 국내 여행, 뭐 제주도, 뭐 거제도, 뭐 남해, 뭐 이런 걸 갔다 올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미국을 좀 일주하고 싶은데 300만 원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올해 예산이 3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좀 참았다가 1년 반 정도 모아서 또는 2년 정도를 모아서 뭐 500에서 600을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개념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그 여행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지. 그냥 홈쇼핑에서 가격 좋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에서 가격이라는 건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싸다는 이유는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리고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가격이 그 싸게 갔다 온 여행 갔다 온 사람 중에 정말 나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싸게 갔다 왔어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다 싼 게 이유가 있더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월 평균 소득의 1배 이내의 계절 지출, 그 여행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갔다 와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오랜만에 가는 여행.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왜 오랜만에 가게 됐느냐? 오랫동안 계획하고 설레이고 준비했던 여행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돈도 여러분들 지킬 수 있고 여행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에 그럼 주거비용이네. 네, 주거비용. 이 주거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1인 가구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1인 가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도권에서 근무하거나 광역시에 근무하는 본인의 집과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를 낸다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자를 낸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대개 보면은 직주 근접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월세를 낸다면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 보통 자기 월급의 15% 이상은 월세를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월급 300인 사람이 막 40만, 50만 원 월세가 넘어가 버리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보면은 내가 직주 근접을 함으로써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많이 낸다라는 것은 내가 좀 시간을 좀 아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는 만약에 1인 가구가 독립해서 생활하는데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돈을 한창 모아야 될 때 직주 근접을 해버리면 저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좀 쓰더라도 내가 만약에 서울에 근무지지만 경기도에서 뭐 출퇴근 시간이 편도로 1시간 걸리더라도 주거 비용을 최소한 본인 소득의 15% 이내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관리비나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15% 이내가 돼야 그나마 저축을 할 수가 있지. 이게 15%가 넘어가 버리면 저축 못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15%를 내고 직주 근접을 해서 얻는 게 뭡니까? 그냥 뭐 출퇴근 시간 좀 가까워서 여유 있는 거? 그렇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내가 왕복 2시간? 물론 조금 힘들고 피곤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 돈을 세이브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는 다른 분들보다는 직장인들이 나는 아직까지 뭐 월급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거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미리 선행적으로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이 경기 둔화나 침체에 대한 다음에 어떤 그 위기를 선행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총 7가지가 커피, 식비, 엔게지수, 문화생활비, 쇼핑비, 여행 경비, 주거 비용인데 그럼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빼기 힘든 거 이거는 좀 덜 줄여도 된다.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식비일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우선순위에선 그렇죠. 근데 이제 식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표준 편차가 커요. 많이 쓰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 월소득 500만 원 이하 25%는 웬만하면 좀 지켜주시는 게 좋다. 그거보다 막 너무 많이 오버가 되면은 아예 저축을 한 푼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근데 남자분들 술 많이 먹잖아요. 술값은 이런 건 어디 포함이? 그 이제 사실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먹는 거는 엔겔 지수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술 먹는 거는 그걸 이제 식사라고 보기보다는 문화생활, 유흥비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1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마지막 그럼 주거 비용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이랑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동생이 파주에 살아요. 친한 동생이에요. 파주인데 이제 서울 중구 쪽에서 이제 광고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왕복에 1시간 반? 왕복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리는 2시간 거죠. 정도. 예. 2시간 걸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광고 대행사 다니고 하면 뭐 PPT도 잘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거 잘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부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 같으면 월세를 회사 근처에 오피스에든 뭐 원룸이든 구하고 너가 퇴근 이후에 2시간 너가 왕복 출퇴근하는 거 2시간 걸리니까 그 시간만큼을 계속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 이제 외주를 받아서 집에서 일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너는 너의 PPT든 기획 역량도 높아지고 시간은 똑같이 나가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네 삶에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 이제 길에서 보내는 게 물론 거기서 명상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출퇴근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지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제가 만나본 직장인들 중에는 굉장히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투잡을 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근데 그 투잡을 뛰는 것이 시간을 아껴서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데 굳이 시간이 그냥 나 조금 더 편하게 30분, 1시간 먼저 와서 쉬고 싶어라는 이유 때문만으로 그렇죠. 그렇게 많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낸다라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100분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참 놀라운 거는 제가 항상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알바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굳이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이 재테크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소득이 좀 이렇게 어정쩡한 좀 낮은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려움에 적응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에 더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비를 아끼는 건 이유는 사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일 텐데 그렇죠. 혹시 그러면 부자분들과 조금 이제 부자가 아닌 조금 가난하신 분들의 소비 습관에 다른 큰 차이라든가 아니면 부자가 아닌 분들의 잘못된 소비 습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장인들 중에 최근에 이제 연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알만한 이런 회사를 다니는 분인데 32살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분이 32살의 남자분이었는데 회사 이름 얘기해 주잖아요. 이름 어차피 이름을 모르니까 모르죠. SK 뭐 뒤에 떼떼떼떼 뭐 이렇게 이름이 붙는 회사였는데 SK 이노베이션인가? 뭐 하여튼 근데 이 회사를 다니는 32살의 친구였는데 애프터텍스로 세금 제하고 1,050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세금 제하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급여를 많이 줄까 했는데 진짜? 아마 나름대로 요즘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사 정책상 뭐 한 400, 500만 원을 주는 직원 10명을 뽑아서 내는 생산성과 그다음에 그 10명한테 줄 돈을 한 2명한테 몰아주고 내는 생산성을 비교를 해서 뭐 핵심 인재라고 분류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꼭 보면 이런 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냐 그러면 또 있어요. 꼭 이런 분들이. 그럼 보면은 그러면 어디 다니냐 그러면 그쪽은 또 뭐 삼땡 다닌다. 삼땡? 삼성전자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둘이 더하면은 근데 이런 분들이 알바를 해요. 아니 그 알바를 왜 할까 했더니 알바도 보면 어디 가서 무슨 과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무슨 자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몇백을 받고 근데 이렇게 그러면 좀 30대 초반에 월 소득이 한 3,400 되면 이거 정말 해피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1,200을 저축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데. 네. 근데 이거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저축을 하나 봤더니 대학생 때 코인을 해서 좀 돈을 많이 날렸다라고 하는데 당분간 저축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좀 뭐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겠다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약간 재테크에 대해서는 내가 2월급 받아가지고 재테크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양극화라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소득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 경제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소득이 높을수록 떨어지거든요. 뭐 부자라고 밥 10끼 먹는 건 아니다 보니까 소득이 같이 증가하더라도 고소득자들이 소비를 다 못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산으로 넘어가면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부자들이 사는 집, 부자들이 타는 차,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자꾸 비싸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급 300, 400을 받는 분들이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죠. 저도 당연히 그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적응하지 마시고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20, 30대 때는 지금 이제 뭐 한 30대 중반이나 후반 되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이제 좀 있으면 40이야. 나도 이제 꺾어져. 나도 이제 뭐 일할 만큼 했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고요. 본인 나이에 0.7을 곱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회적 정년,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이가 40살이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진짜 사장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40살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40살이면 0.7을 곱하잖아요.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정년이. 그러니까 지금 막 도전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발버둥 치고 이겨내려고 하는 나이지 뒷짐지고 이제 밑에 사람 일 시키고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매한 소득대인 대부분 뭐 300, 400, 500, 300도 안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난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의미 있는 목돈으로 1억 만들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억 만들기. 그럴 때 저 250만 원 버는 분한테 1억 만들기 저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멘토님 아니 내가 월급이 250인데 어떻게 1억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월급이 작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막 월급이 굉장히 500, 600 받는다면 그분이야 뭐 당연히 한 달에 한 200, 60 정도 저축해서 3년이면 1억 만들 수 있겠지만 내가 월급 250이라 그러면 3년 안에 1억 못 만들죠. 그러면 5년, 6년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금리로 한 150만 원 정도를 한 5년 정도 붙잡고 버티면 1억이 되는데 250만 원인 사람이 어떻게 150을 저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자. 250밖에는 지금 못 버니까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250, 내가 막 500, 600, 700을 받는 사람한테는 빨리 1억 만들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월급이 250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빨리 1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2, 3년 안에는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씩 5년을 하든 뭐 아니면 120만 원씩 6년을 하든 오래 걸리더라도 1억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250만 원 버는 사람이 150만 원 저축하면 한 달에 100만 원? 그 100만 원 어떻게 살아요?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학생 때나 그 250을 안 벌 때는 혹시 그 100만 원보다 더 쓰고 살진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내가 아유 뭐 학생이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고 알바하니까 나는 어떻게든 100만 원의 생활해야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250을 버는데 어떻게 100을 갖고 쓰냐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지금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학생 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아 내가 250이나 버는데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1억이라는 것이 재테크를 시작하는 첫 번째 허들이니까 이거 꼭 넘어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분 이제 강의 같은 걸 하고 나면 끝나면 와요. 질문을 하러. 그래서 아 멘토님 이 1억을 모았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제가 얘기하죠. 1억부터 모으고 하자. 아니 1억을 모으지도 않은데 왜 모았다 치냐. 모으고 나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 이거 알겠는데 일단 모았다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돈을 모아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뭐 몇 년을 저축해서 차를 사야지. 그리고 막 저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차를 살 돈이 딱 만드는 순간 차를 안 사요. 맞아. 왜 그러냐면은 저축을 하면서 그 수많은 인사이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자동으로 훈련이 되거든요. 1억을 아마 모으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봐라. 그러면 아마 나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왜? 본인이 1억 모으는 동안 다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1억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지 마시고요. 일단 1억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거 되게 와닿는 거 어쨌든 부자분들은 우리가 소비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소득에 비해서는 그 굉장히 소비가 작죠. 작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부자분들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조금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재테크를 오히려 더 못하고 노력도 시간도 별로 안 들이는 경향들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부론 저자인 애덤 스미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 한마디로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오느냐. 가난은 절대로 금전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오느냐? 열정의 빈곤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죠. 열정의 빈곤. 그러니까 결국은 열정이 빈곤하니까 가난이 되는 거지. 금전적 빈곤? 아니 이 세상에서 그럼 처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나 다 가난해요. 젊었을 때 가난한 건 절대로 흠이 아닙니다. 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가난하다면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열정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으면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만 원씩 몇 년을 저축해서 차를 사겠다. 한번 해봐라. 적금을 하는 도중에 차를 사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영감이 찾아갑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이 재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말해 제가 아까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느냐. 저는 20년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생각을 했어요. 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리고 저기는 왜 저 가게가 생겼다 없어지는 걸까?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어지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찾아갈 영감이 있을 거예요. 인사이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라는 말이 한동안 많이 유행했었는데 긍정적 마인드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그게 긍정적 마인드지. 뭐 준비는 하나도 안 하는데 무조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잘 될 거야. 이거는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근자감인 거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공감 가는 게 제가 이제 2018년 10월 29일 한 38, 9대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저도 소득이 좀 이제 평범했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네. 엄청난 일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네. 되게 열심히 살고 이 오피스텔 이 촬영장을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왜냐하면 이 건물에 예를 들어 미용실 있잖아요. 더 근처에 더 잘 자르는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밑에서 자르고요. 헬스장 딴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밑에서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소득이 올라가면서 한계 소비 성향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결국 버는 것보다 불어나는 돈이 빨라지면 부자가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기까지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 일단 내 손으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 본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재테크 실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에 너무 공감 가는 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제가 이제 만난 게 유튜브라는 시대를 만나면서 이제 옛날 과거 대비해서 이제 높아진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사는 이유가 가끔씩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인생에서 37년이 비슷했다면 갑자기 점핑을 하니까 그 점핑이 제가 뭐 완전히 계획하고 이대로 갈 거다 이렇게 산 건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맞아. 오직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한데 사실 이것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결국 아직 미래가 결정나 있지 않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김작가 TV를 애청을 하시면서 얻고자 하는 그 영감 그리고 아이디어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원래 강연을 많이 하셨나 봐요. 말씀을 요거 굉장히 잘하시네. 아주 귀에 착착 꽂힙니다. 강의가 주 업무라고 봐야겠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 지금 1억 얘기해 주셔서 여기서도 또 뭔가 촌철살인 같은 냉철한 멘트 해주실 것 같은데 사회생활 한 지 몇 년 만에 1억 모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 드리면 항상 좀 욕먹는 댓글이 달리는데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됩니다. 돈 번 지 5년이면? 돈 번 지 5년. 그럼 그 소득이 다 다른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거 필요 없어요. 자,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자, 월급 200이다. 250이다. 그래도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내가 월급 200에서 250인데 어떻게 1억을 만드냐? 그쵸. 한 달에 150씩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5년 안에 어떻게 그럼 저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김 작가님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내가 투잡을 뛰어야 되나?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일수록 또 의외로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더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흔히 그걸 뭐 자존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 번 지 5년 차면 무조건 1억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5년 뭐 길게는 좀 더 뭐 플러스에 좀 이렇게 7년에 쳤을 때 1억은 어떻게 모으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그냥 적금하는 게 제일 낫나요? 글쎄요, 저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1억을 모은다는 거를 비행기에 이륙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막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 양력을 받고 뜨게 됩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늘로 날아오르죠. 그 엄청나게 무거운 기체가 그 어떻게 보면 쇳덩어리가 상공 10km까지 올라가야만 그 다음부터 비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1억을 모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상공 10km까지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거를 1억 모으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때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5분 안에 10km 상공까지 못 올라가면 비행기가 위험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상공 10km까지 올라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혹시 내가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해서 5분이 아니라 한 1분 만에 빨리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기는 상공 10km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 시기는 5분 안에 비행기가 상공 10km까지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1억을 모을 때까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 결국은 대부분 저축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주식 시장이 이제 오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약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또 다시 들어갈 때가 된 거 아니야?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투자의 판단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제가 얘기하는 1억이라고 하는 허들을 만들 때까지는 너무 많은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 저축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마침 또 예적금 금리가 최근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에 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좀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축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축이라고 얘기하셔서 직장인 월급별로 좀 최적의 적금 설계법이 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보면 저축을 하라 그랬더니 저축하는 척을 해. 그 보면 내용이 이거야. 토스뱅크에 10만 원짜리 적금, 카카오 파킹 통장에 15만 원 자동이체,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26주 적금,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내 통장을 누가 검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월급을 300, 400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고 문화생활비를 쓰고 계절 지출을 쓰고 하다 보면은 저축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나도 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 너무 안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니까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아져요. 26주 적금도 하고 뭐 10만 원짜리 적금도 하고 뭐 CMA에 20만 원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이게 자잘자잘한 것들이잖아. 근데 이런 저축들을 보면 물론 총량으로 합치면 금액이 커질 수는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바로 저축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기가 자꾸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적금 통장이 여러 개니까 딱 문자가 와요. 다음 달에 15만 원짜리 1년 적금 넣었던 게 만기네? 185만 원 나온. 이거 185만 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 이러다가 또 바쁘다 보면 까먹어요. 다음 또 보면 좀 다음 달에 보면 또 26주 적금했던 게 6개월이 끝나서 또 나오는데 금액이 또 뭐 100몇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나오는 만기 금액들을 보면은 굉장히 금액들이 좀 이렇게 자잘자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돈으로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것은 본인 월소득의 3개월치 이상 되는 돈만을 목돈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월급 300을 받는데 1000만 원을 탄다. 그러면 쓸 생각보단 야 이거 어디다 다시 묶어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보너스 같은 거 받으면 그렇죠. 그게 일반 월급 받는 것보다 되게 빨리 쓴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금액이 내가 월급 300인데 이번 달에 185만 원짜리 적금을 타. 그럼 이게 185만 원이 이게 목돈 같은 느낌보다는 185만 원인데 요거 뭐 하나 살까? 185만 원 고민하는데 홈쇼핑에서 무슨 여행 딱 상품 와 저거 정말 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하는 척을 하지 말고 저축을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5년 안에 지금 금리로 1억을 만들려면 한 150만 원 정도 저축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이걸 뭐 1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자면 뭐 1년 안에 2천을 만들어 보자. 1년에 2천을 만들려면 아마 165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를 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저축을 하는 것이 나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나가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야, 넌 적금 얼마 넣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얼마 안 넣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공표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 1억짜리 적금한다. 내 스스로 이불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놀래거든요. 1억짜리 적금? 도대체 얼마를 내는 거냐? 근데 뭐 그거는 비밀이다. 근데 어쨌든 연수가 뭐 1년, 2년 안에 타는 건 아닐 거고 당연히 4년, 5년, 6년이라 하더라도 1억 적금을 한다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이 되는 적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딱 떨어지는 돈을 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천을 탄다, 3천을 탄다, 뭐 1억을 탄다. 근데 여러분들 타는 돈이 그냥 100만 원짜리 적금 뜩 넣어놓으면
1년 후에 받게 되는 돈 뭐 1215만 원. 그러면 1215만 원이 물론 큰 돈이긴 한데 왠지 215만 원을 좀 쓰고 1000만 원만 어디다 묶어놓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는 돈은 좀 딱 떨어지게 하고요. 내는 돈은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뭐 162만 3,500원을 내고 뭐 2천만 원을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나한테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리워드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50만 원씩 리워드를 하는 거죠. 1000만 원짜리 저축을 하지 말고 82만 원을 하지 말고 84만 얼마를 해서 1050을 타게 하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딱 탈 때 1050을 탈 때 50은 플렉스 하는 거죠. 뭐 진짜 그때는 뭐 오마카세를 가든지 뭐 한우를 먹든지 이렇게 하고 1000만 원은 다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과 좀 재미있게 본인한테 보상을 하는 그런 저축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좀 재밌고 즐겁게 저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재테크에서 이제 통장 나누기 이런 얘기 많았는데 소액으로 통장을 나누는 건 오히려 굉장히 좀 저는 반대입니다. 풍차 돌리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만기가 자주 돌아오게 되면 고민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고민이 잦아지다 보면 한 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이거 하나는 그냥 내가 쓰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돈을 흐트리지 말고 돈을 좀 모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의 같은 거 나가셔서 1억을 모아버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어쨌든 모았던 사람인가 상당수는 못 모으신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 못 모은 분이 훨씬 많겠죠. 돈을 잘 모은 분들의 공통점이나 좀 특징 같은 건 뭐가 있나요? 어떤 분이 좀 돈을 실제로 모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돈을 잘 모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머릿속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한다. 그 목표가 요즘은 참 세우기가 어려워. 나 결혼 안 할 건데. 나 그 집 안 살 건데. 이래버리면 이제 목표를 세울 게 마땅치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굳이 돈을 많이 모아야 될 이유도 그렇죠. 좀 사라지긴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할 수는 없고 독립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또 수도권에 또 지방의 광역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몸 하나 누이고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만의 공간. 그게 설사 당분간은 내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안락하고 나만의 공간을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되려면은 본인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뭐 20대 30대라 그러면 정말 작은 원룸에서 지낼 수 있다고 보지만 나이 들고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원룸 이런 데서 생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결혼과 내 집 마련의 목표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 목표가 없다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목표. 뭐 내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내 집은 있어야 되는 거고 독립은 해야 되는 거고 노후 준비도 뭐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목돈 하나 없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목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저축을 하면 되게 돈을 잘 모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잘해요. 그 이미지네이션이 결국은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들을 목표화 하시는 것이 돈 모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이제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는 어쨌든 우리가 소비를 좀 덜 해야 될 텐데 소비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거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돈을 쓰실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외식이나 또는 배달이나 이런 식생활비에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시계도 목걸이도 없고 그런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뭔가를 사드리는데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사드리는데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과소비가 더 심합니다. 먹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막 끝없이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먹는 거에 돈 쓰는 제일 적게 쓰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이 표준 편차가 좀 작다. 그렇죠. 근데 쇼핑은 적게 하는 사람과 많이 하는 사람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쇼핑을 조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덜 사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자꾸 안 된다 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제 삼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결제 삼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판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할 때 네. 그냥 이 모바일에서 그냥 인터넷 쇼핑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네. 장바구니에 담는 것만으로도 마치 산 것 같은 그런 포만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담아놓고 당장 결제하지 말고 본인한테 3가지만 물어보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된다. 뭡니까? 3가지만 물어보고 결제 버튼 누르면 네. 아무런 문제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심사는 이거죠. 바로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필요한가. 이게 1심인데 이거는 금방 나옵니다, 답이. 네. 예,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 없어서 안 되는 거냐? 그러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있으면 좋은데. 이런 대부분 거죠. 그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없어서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무죄입니다. 이거 통과야. 1심은 그냥 무죄야, 무죄. 네. 예,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좋은데 뭐 네. 그렇게까지 이러면 거기서 일단은 탈락입니다. 탈락. 네네. 근데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되는 2심은 뭐냐? 예산이 있느냐. 예산. 물어봐야 돼요.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진짜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번 달에 내가 지금 카드 마감 날까지 이번 달 예산 이거 좀 이번 달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며칠만 참았다 결제하세요. 참았다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산이 있는가. 마지막 3번째는 자 1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예산도 있다. 그러면 둘 다 무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3심에서 무죄 나오면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3심이 뭐냐? 대체제는 없는가? 대체제라면 뭐 또 싼 거 말하는 거? 뭔가 대신할 수 있는 거. 대신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나 이거 뭐 필요해 그래가지고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산도 있어. 살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대체제가 맞아. 저기 집에 그거 대신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탈락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까지 통과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장바구니에 있는 걸 열어서 결제 버튼을 누르셔도 그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소비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값 할인이라서 샀다. 반값 할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반값 할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안 사면 100% 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한 걸 사야지 싼 거를 사면은 안 된다. 자꾸 싼 걸 사니까 사고 나서 싸게는 샀는데 별로 필요하질 않네. 그래서 자꾸 당근마켓에 내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근마켓을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절약을 하고 나는 아끼는 사람이라고 인증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자주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실 불필요한 물건을 너무 싸게 쓸데없이 많이 사들였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이 3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먹는 거에 너무 돈을 많이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엔겔지수 말씀을 드렸으니까 쇼핑이 난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고민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제 3심 제도를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냥 한 2, 3분 정도 물어보고 결제 버튼 누르면 되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물건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아놓고 살라고 했다가 까먹어. 시간 지나면 또 안 사고 싶어. 안 사요. 그러다가 나중에 딱 보면 에이, 안 사도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소비 충동을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소비를 아끼고 저축한 돈으로 뭔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 지금의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투자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 한국경제 유튜브에 나가서 2021년도 여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식 고만하고 현금으로 바꿔라. 이 얘기를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2021년도 여름에 아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3,1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한 박자 빨리 팔아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 변동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주식을 정말 전문적으로 그 종목을 파고들어서 그 종목의 뉴스나 공시나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뭐 최근에 어떤 거래량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막 접근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개 우리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좋대 그러면 우르르 쓸려가서 들어갔다가 아닌가 봐 그러면 이렇게 우르르 또 팔고 나오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경기 변동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무조건 경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는 후퇴, 침체
그 다음에 회복, 상승 이 네 가지 구간 중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아직은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후퇴와 침체 중간쯤에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속도가 경기 둔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아마 후퇴 초입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5% 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먼저 멈춘 거라고 봐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만약에 더 진행이 된다면 금리 인하 카드가 나와야 됩니다. 네. 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자들은 반색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는 있으나 통화정책을 바로 금리 인하로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 카드를 써야 하는 통화정책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화정책은 연준의 통화정책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통화정책은 과거하고 매우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경기가 막 뜨거우면은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은 얘하고 관계없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수한 변수에 맞춰져서 통화정책이 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와도 당분간 금리를 못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과거에 여러분들의 투자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야, 금리 떨어진대. 그러면 살아날 거야. 시장 봐봐. 벌써부터 막 움직이잖아. 이러면서 너무 과도한 기대감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 박자 좀 빨리 움직일 필요도 있지만 한 박자 조금 더 늦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타트는 좀 슬로울리하게 하고 피니쉬를 좀 퀵클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뭐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늦게 들어갔다가 조금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나오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지금의 통화정책이 경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최근에 나오는 주가 반등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단언컨대.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뭐 굉장히 종목을 보고 분석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나름대로의 그 분석력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언제쯤 주식 사야 돼? 언제쯤 투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물어보는 분한테 저는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저한테 물어봐서 투자 결정을 할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요, 할 사람은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식견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도끼 질을 하는 것보다는 도끼 날을 갈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금 그 들지도 않는 도끼 가지고 휘둘러 봐야 뭐 나무 하나 제대로 쓰러뜨릴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교하게 실탄을 축적하면서 도끼 날을 갈면 어느 순간 시장에서 야 이건 진짜 이건 주식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숟가락 아무거나 얹어놔도 그냥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 스타트가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만약에 어쨌든 뭐 자산이 있는 유형이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뭐 채권이 있고 금이 있고 달러가 있고 뭐 워낙 현금이 있다면 지금은 현금 위주로 가지고 있는 그렇죠. 2023년도는 뭐 어찌 됐건 연말까지는 현금 보유 능력이 가장 좋은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명목 금리가 조금 둔화되고 뭐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도 살짝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예금 끝났다, 적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뭐 금리 인상이 살짝 주춤한다고 하더라도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물론 절대값은 높지만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나는 지금 은행 가서 3% 4%밖에 안 되는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딘가 누군가는 3% 4%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확실하게 3% 4%로 적립을 해 나간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 4%보다 훨씬 큰 겁니다. 실제로 8% 10%를 버는 거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말까지는 저축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다음번 또 인터뷰를 해서 생략을 좀 하고요. 마지막 그럼 정리하는 질문으로 99%는 알고 있지만 1%만 이제 실행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노후 준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한 50대 정도나 돼야 나 이제 한 10년, 15년 있다 은퇴할 건데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한국인의 99%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저나 김 작가님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후 준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부터 물어보냐면 김 작가님한테도 많이 물어보실 테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어디다 돈을 넣어야 돼? 자, 이 말인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그게 주식이 됐든 뭐 땅이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뭐 채권이 됐든 뭐 현물이 됐든 어디에 투자를 해서 걔가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성장으로 내 노후 준비가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전 세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에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평균 10%가 넘었고 90년대에도 8%가 평균 성장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6%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결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얘기는 사실 자산도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니까 그때는 진짜 땅 하나 어디 잘 사놓고 아파트 하나 잘 투자해놓고 어떤 거 주식 하나 쌀 때 잘 사놓으면 정말 그분의 노후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2023년입니다, 지금. 최근에 직전 5년간의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2022년도 4.1% 빼고는 다 마이너스 아니면 2%였는데 평균을 따져보면 2.4% 정도 됩니다. 자, 2.4%라는 게 무슨 얘기냐? 거의 성장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자산 시장, 뭐 주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실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놓고 아파트를 사놓고 하는 이유는 그걸 사서 뭐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놨던 돈이 사실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넣어놓는 거지 그게 과거처럼 그렇게 막 2배, 3배 성장?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뭔가 투자를 성공해서 내 노후가 한 방에 해결될 거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면 일단 노후 준비는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고, 김 작가 TV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원래는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가 올라가지도 않고 성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은 거의 나타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에 3가지가 올라가거든요.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명목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질 자산 가치는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 진짜 요즘 머리 깎는 곳도 가보면 진짜 너무 비싸고요. 이 서비스 재화 가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요. 인건비가 너무 올라. 그러니까 좀 전에 인건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들이 나가서 물가가 비싸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계속 이제 임단협을 합니다. 도대체 못 살겠다. 월급 올려달라. 그럼 시차를 두고 기업들은 어쨌든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임금으로 자산을 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땅 하나 잘 사놓고 뭐 주식 하나 잘 사놓고 아파트 잘 사놨다고 해서 그게 노후 준비가 되느냐? 절대 안 된다. 결국 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재화나 서비스가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현직에서 막 500, 600, 700 이렇게 받고 생활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0세나 65세가 1차 은퇴 시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정말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한 500, 600 벌었는데 야, 지금은 진짜 500, 600은커녕 200도 못 번다 라고 할지언정 150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그거 자존심 상하게 150을 받고 일을 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는 풀타임 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던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는 안 가더라도 한 월, 화, 수? 요 정도를 사회활동을 하세요. 사회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게 생계형 경제활동이면 자존심 상하죠. 왜냐면 옛날에 내가 500, 600 벌었는데 말이야. 그렇죠. 200도 못 벌고 이거.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화수를 사회활동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 기간 동안은 돈을 덜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쨌든 임금이라는 건 명목 임금은 어쨌든 금액이 올라가니까 내가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어쨌든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든지 소득이 있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임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뭐 주식, 부동산, 뭐 현물, 채권 다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노후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그건 당연히 우리 늘 이 김작가 TV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좋을까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생각하는 건 해야 되겠지만 그거와 별도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노후 준비는 뭐냐? 1차 은퇴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은퇴를 꿈꾸지 마시고요. 요즘 반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반퇴가 내가 이 돈 안 벌면 생활이 안 돼 그러면 서글프지만 내가 생활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계속 놀아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게 한 주, 두 주가 아니에요. 계속 놀아보세요. 이게 사람이 이게 고욕입니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워크하고 여가 생활, 레저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노후가 뭐냐? 일 안 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노는 노후가 아니고요. 월화수는 사회활동을 하고 목금토일 여러분 취미활동, 자기개발, 여행을 다니는 이런 노후 생활을 완성을 하면 소득도 약간 들어오죠. 소비도 약간 줄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가 훨씬 더 질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뭐 하나 투자해갖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자산에만 기대는 노후 준비를 끝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라고 해서 완전히 은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지출 관리와 저축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지출 관리와 저축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청자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네. 특히 경기 침체기인 지금은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돈줄남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인데요.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하루에 한 번 혼줄 나야 나 정신 차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년과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국가 정책에서는 19세부터 39세를 뭐 청년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나이로 잘리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내 앞에 등장한 장애물을 내가 돌파하겠다,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갖고 어려운 거 다 알죠.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라고 열정을 갖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은 청년이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월급 한 300만 원 받는데 사실 이 300만 원이라는 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나 혼자 그냥 쓰기에는 또 그렇게 또 나쁜 소득이 아니다. 나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편안하게. 이렇게 현실적 어려움에 타협하고 적응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생의 한 60, 70을 정말 힘들게 사시고 이제는 좀 인생의 뒤안길에서 좀 편하게 쉬어야지 이제 어려움에 적응한 상태가 노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언젠가는 노인이 될 텐데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열정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을 돌파할 힘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청년과 노인이 나뉘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의 재테크에서 내가 정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바로 얼마를 저축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를 저축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란다. 오늘 너무 명강연을 해주셔서 저도 지금 지출 관리 강의였나요? 이게 강의? 강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또 지출 관리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축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 한번 해보시면 2023년과 내년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손님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